자,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캠브리지 동아시아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내용이 무엇이었었냐면 신항로 개척 이전에 동아시아의 교육이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신항로 개척으로 인해서 동아시아의 교육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시간에 신항로 개척 이후에 서양인들의 동아시아 진출에 의해서 동아시아에 새롭게 전파된 문물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쭉 한번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그에 이어서 이러한 경제적 변화가 동아시아 각 지역에 어떠한 사회적 문화적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는가, 경제적 변화, 사회적 변화, 경제적 변화, 사회적 변화, 문화적 변화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네,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한 4시간 정도 새로운 단원에 대해서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 잘 보이니? 링크도 잘 잡히나요? 네. 자, 4시간마다 선생님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왜냐면은 계속 똑같은 흐름에서 이어지는 변화들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느 변화 부분을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4시간마다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17에서 19세기, 그러니까 중국으로 치자면 명청대, 우리나라로 치자면 조선 후기, 일본으로 치자면 에도막부 시기에는 이 동아시아 지역의 공통적인 변화 현상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무엇이냐? 첫 번째 경제적 변화예요. 농업 생산력이 향상됩니다. 농업 생산력이 향상된다는 거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먹을 것이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경제가 발전한다, 먹을 것이 많아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서 먹을 게 많아지다 보니까 인구 역시 증가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지나치게 많아진 동네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살기가 좀 버거웠겠지. 그래서 조금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으로 인구가 이동하는 현상,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 부분까지 이야기를 할 건데, 그런 다음 시간부터는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느냐. 자, 먹을 게 많아졌습니다. 먹고 남는 게 생겨요. 그러면 사람들은 먹고 남는 걸 가지고 뭘 할까요? 팔고 자기가 필요한 걸 사겠지, 그지? 그러면서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이 활발해지게 되면서 상공업이 발달합니다. 시장이 발달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물건을 사고 팔기 위해서 시장을 중심으로 모여 살기 시작해. 사람들이 모여 사는 주거의 형태, 우리는 그런 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도시라고 이야기를 하죠. 도시가 발달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통이 발달하게 되면서 산업이 발달하게 되면서 물건을 여기서 저기로 옮길 일이 많아져. 그러면서 교통이 발달하게 됨에 따라 또한 사람들이 이동이 편리해지게 되면서 더더욱 도시가 발달하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기도 해요. 이해가 되나요? 네. 자, 근데 이거는 순서가 반대로 될 수도 있어요. 교통이 발달하다 보니까 물건을 운반하기 좋아지면서 시장이 발달하고 도시가 발달할 수 있어요. 반대로 도시가 먼저 발달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을 사고 팔 일이 많아지게 되면서 상업과 교통이 발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공업의 발달과 교통의 발달, 그리고 도시의 발달, 이 세 가지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 변화였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서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전보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위가 향상된 사람들이 나타나. 뭔 소리냐? 자, 장사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동아시아 지역 국가에서 지배층이었나요? 피지배층이었나요? 피지배층이야, 그지? 중국이나 한국 모두 유교 성리학자들이 지배층이었고 일본은 무사가 지배층이었어. 그리고 농민이나 장사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모두 피지배층이었단 말이야. 자, 이전까지 문화생활을 즐길 줄 아는 여유를 가진 사람들은 지배층쯤 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이러한 경제적 발전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느냐? 농민이지만 부자인 사람, 상인이지만 부자인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돼요. 자,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피지배층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꽤나 큰 여유를 가진 사람들이 된단 말이야. 여유가 생기니까 뭘 하겠어? 문화생활을 즐기겠죠. 공부하고 놀고 여가생활을 즐기겠죠. 그죠? 그러면서 서민들의 취향에 맞는 문화, 서민 문화가 발달하는 모습이 동아시아 각국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반대로 지금까지 잘 나갔던 양반 요런 사람들이 몰락하는, 기존의 지배층들이 몰락하는 현상이 마찬가지로 한국, 중국, 일본 모두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런 현상들, 지배층이 몰락하고 피지배층들 가운데 경제적,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는 이러한 현상, 유교 성리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불가능해. 유교 성리학에서는 왜 양반이 이 사회를 지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그들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교 성리학을 공부해서 우리 사회, 이 세계의 진리를 이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나갈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게 유교 성리학이고, 그렇게 신분 질서의 차별을 정당화하는 게 성리학적 세계관 사고였잖아요. 그죠? 다시 말해서 이러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변화는 더 이상 성리학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현상들이었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생각했겠지. 우리가 지금까지 절대적 진리로 믿어왔던 뭐가? 성리학이 옳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성리학이 아닌 새로운 학문에 대한 관심과 탐구 현상,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여기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여기 보고 여기까지 보고 마지막에 여기까지 해서 4시간에 걸쳐서 17에서 19세기에 동아시아 각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었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변화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로 인구 증가부터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농업 생산력의 향상입니다. 농업 기술이 발달해지게 되면서 이전보다 더 많은 먹거리를 생산해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러한 변화는 굳이 17, 18, 19세기에만 일어난 것은 사실 아니기는 해. 인간은 예나 지금이나 이전보다 더 많은 걸 갖고 싶어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더 많은 농업 생산물을 얻고 싶어하는 마음은 신석기 시대 때부터 쭉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인류 역사상 농업 생산력은 늘 꾸준히 발전해 왔습니다. 하지만 17, 18, 19세기에는 그러한 농업 생산력의 발전이 이전 시대에 비해서 훨씬 더 빨랐다, 더 큰 성과를 남겼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자, 일단은 농업 기술을 발달했는데 이것도 꾸준히 발달해온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지 면적의 증가, 농경지,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의 크기가 넓어지는 거, 이것도 꾸준히 있어왔던 일이기는 해요. 정부 입장에서는 농사 지을 땅이 늘어나게 되면은 백성들의 삶이 안정될 뿐만 아니라 국가로 들어오는 세금 수입이 늘어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간, 농사 짓지 못하는 땅을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으로 가꾸는 것을 권장하고 장려하고요. 농민들 입장에서도 자기가 농사지을 땅이 많아지면 내가 부유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꾸준히 활발하게 개간을 이루어 왔어요. 그래서 농업기술의 발달, 경지면적의 증가, 이런 것들이 꾸준히 이어지게 되면서 명나라 때에도 농업 생산력이 향상되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또한 우리가 뒤에 가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명대에 오게 되면서 인쇄술이 발달해요. 그러면서 이전에 비해서 싼 값에 많은 책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농업 서적이 보급이 돼요. 뭔 소리냐? 예전에 인쇄술이 발달하지 못했을 때는 책 한 권 만드는 비용이 비싸. 많이 만들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나라에 꼭 필요한 책들, 정부의 통치와 관련된 책이라든지 아니면은 지배층들이 필요로 하는 유교 성리학적 책들이라든지 아니면 몇몇 종교시설에서 만들어내는 경전이라든지 이런 것들 정도밖에 인쇄술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었단 말이야. 자, 하지만 인쇄술이 발달하게 되면서 책을 싸게 많이 만들어낼 수 있게 되면서 그런 책들 뿐만 아니라 기술 서적이라든지 문학 작품이라든지 다양한 종류의 서적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러한 인쇄술의 발달에 힘입어서 농업 기술이 적혀있는 농서가 많이 만들어졌고 전국적으로 보급이 됨에 따라 이 농업 기술이 확산되고 그로 인해서 농업 생산력이 향상되는 측면도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이러한 형상들이 쭉 결합이 되면서 명청 시기에 농업 생산력은 꾸준히 향상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명청 교책이 병자호란부터 시작을 해서 중국이 전쟁에 휩싸였을 때 잠시 꺾이긴 했습니다만은 청나라가 중국을 제압을 하고 이후에 청나라 시기에 오랜 평화가 이어지게 되면서 농업 생산력은 다시 꾸준히 향상되기 시작을 하면서 청나라 초기쯤 가게 되면은 명나라 초기보다 경지 면적이 3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대단한 농업 생산력의 향상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이 시기에 농업 생산력의 향상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 유라시아 대륙에서는 볼 수 없었던 아메리카에서 건너온 새로운 작물들이었죠. 신항로 개척으로 인해서 유럽 상인들이 아메리카에서 가지고 온 그전에는 볼 수 없었던 작물들 어떤 것들이에요? 그렇죠. 구황작물이죠. 그죠? 감자, 고구마, 옥수수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기후가 조금 안 좋아도 땅이 거칠어도 아무데나 심어도 쌀 같은 것들에 비해서 훨씬 더 잘 자라는 작물들이 바로 감자, 고구마, 옥수수 같은 구황작물이라 그랬어요. 그죠? 게다가 이 작물들의 주 성분은 무엇이었습니까? 탄수화물이에요. 밥 대신 먹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기존에 농사 짓고 있었던 논과 밭 이외에 밥 대신 먹을 수 있는 작물들을 추가로 길러낼 수 있게 됨에 따라 농업 생산력, 식량 생산은 이전에 비해서 엄청난 수준으로 확대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먹을 게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모든 농사 짓는 사람들이 밥을 먹고 살기 위한 작물을 길러내는데 매진할 필요가 없게 되었어. 물론 식량 생산도 중요하지만 식량은 이제 충분하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는 내가 농사를 지을 때 내가 먹기 위한 작물이 아니라 내다 팔고 나의 삶을 조금 더 윤택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작물들을 재배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네, 우리는 그러한 작물들을 일컬어 상품 작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먹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장에 내다 팔아서 이익을 얻기 위한 작물, 면화, 뽕나무, 담배나 같은 수공업 원료 상품 작물 이런 것들을 재배하는 현상이 증가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이 흐름을 정리해 보자면 부황작물의 생산 등을 비롯한 식량 생산의 확대가 결국에는 먹고 남는 걸 사고 팔게 만듦으로써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만들었고 돈을 주고 물건을 사고 파는 경제가 발달하게 만들었고 그러면서 시장이 발달하게 됨에 따라 시장에 내다 팔기 위한 상품 작물을 재배하고 또 그것을 팔고 사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경제적 변화를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별로 어렵지 않죠. 그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농업이 발전하게 되면서 먹을 것이 많아지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의료기술도 향상되면서 사람들에 대한 질병의 치료, 부상의 치료 같은 것들이 이전보다 더 잘 될 수 있었고요. 이 18세기 같은 경우에는 온난한 기후가 나타나게 되면서 농사도 잘 됐고 사람들이 먹고 살기도 좋은 이런 어떤 기후적인 특징도 나타났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청나라의 경우에는 중국을 통일하고 난 이후에 강희, 옹정, 걸륭이라고 하는 뛰어난 3명의 황제가 나타나면서 오랫동안 200년 가까이 번영과 평화의 시대가 나타났어요. 따라서 전쟁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죽을 일이 없어요. 그죠? 식량도 많아요. 의료기술도 발전했어요. 평화로워요. 날씨도 온화해요. 사람이 죽을 일이 없어요. 사망률이 이전에 비해서 크게 낮아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결합이 되면서 중국의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선생님이 그래프 넣어놨어요. 기원 후 200년부터 19세기까지 중국의 인구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표기한 그래프입니다. 자, 보시면 중국의 인구는 꾸준히 늘어오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17, 18, 19세기에는 어땠어요? 지금까지의 인구 증가보다 훨씬 더 가파른 수준으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볼 수가 있죠. 그죠? 명나라 후기에 1억 5천만 명 정도 되었던 중국의 인구는 19세기 중반쯤 가게 되면은 4억 3천만 명, 요것도 통계가 4억 3천이지 실제 인구는 이것보다 더 많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인구 증가는 역사상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엄청난 수준의 인구 증가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여기 그래프를 이쪽으로 좀 확대해 보았습니다. 자, 잠깐 줄어들기는 해요. 1600년에서 1650년 사이에 잠깐 줄어드는데 명총 교체기였어. 전쟁으로 인한 혼란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잠시 인구가 줄어듭니다만은 항희, 옹정, 걸륭 3대를 거치면서 인구는 증가하더니 그 이후에는 폭발적인 수준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다. 200년 동안 중국 인구가 3배 이상으로 증가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네, 농업 생산력의 발전 등에 힘입어서 이러한 인구의 증가를 17, 18, 19세기에 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넘어갈까요?
네. 자, 먹을 게 많아서 인구가 증가한다.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좋은 일이에요. 그죠? 어쨌든 사람이 살기 좋았다라는 소리잖아요. 그죠? 자, 긍정적인 현상이었습니다만은 문제는 인구가 증가해도 너무 많이 빠르게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중국의 생산력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인구가 너무 빠르게 증가했다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자,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증가한 만큼의 그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지? 일자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물론 청나라의 경우에는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게 되면서 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땅을 확보하고자 열심히 정복 활동도 했고 개간도 활발하게 진행했습니다만은 정복 활동과 개간을 통해서 농경지를 확보하는 속도는 도무지 따라갈 수가 없어서 무엇을? 인구가 증가하는 속도를 도무지 따라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먹고 살 땅의 크기는 천천히 증가하는데 인구가 훨씬 더 빠르게 증가하게 되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느냐? 생활 수준이 떨어지게 돼요. 왜? 땅의 크기는 그대로인데 사람들의 숫자가 빠르게 늘어나니까 1인당 경지 면적, 혼자 농사 짓고 먹고 살 수 있는 땅의 크기는 점점 더 어떻게 될까? 줄어들게 되겠죠. 그죠? 뿐만 아니라 그마저도 갖지 못해서 생산 수단을 갖지 못한, 먹고 살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도 여럿 나타나게 되었을 겁니다. 그죠? 자, 게다가 생산력은 그대로인데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물건 생산은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그걸 사 먹고자 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어요. 물가는 어떻게 될까? 그렇죠. 수요가 증가하게 됨에 따라 가격도 증가하게 되는데 인구 증가가 폭발적이었기 때문에 가격도 폭발적으로 올라갔던 거예요. 물가가 폭등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사람들의 경우에는 자기 주변에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라는 자원은 전부 다 끌어다 쓰려고 합니다. 산에 가서 나무 베고 풀 뽑고 같은 이런 어떤 활동들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 파괴 같은 것들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경지 면적 증가 속도가 인구의 증가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 보니까 생활 수준도 떨어지고 물가도 폭등하고 환경 파괴도 심화되는 이러한 부작용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결국 재산이 없는 사람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결국 먹을 것이 없어서 여기저기를 거지처럼 떠돌아다니는 유민들, 이런 사람들도 전국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실업자, 무산자, 유민, 이런 사람들은 사회에 불만이 없는 사람들인가요? 많은 사람들인가요?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이렇게 사회가 불안정하게 되는 이러한 부작용도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사실 이 시기에 오게 되면은 이제 산업혁명 수준의 엄청나게 급격한 경제적 발전을 이뤄낼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더 이상 발전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농업사회 기준으로는 발전이 이루어진 상태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전통적인 농업 중심의 경제 구조 하에서는 더 이상 생산력이 발전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오게 되었다. 한계치까지 오게 됨에 따라 이러한 부작용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상하게 녹화만 하면 말이 되게 꼬인단 말이지. 긴장을 해서. 아직도 그래요. 자, 아무튼 그래서 비밀 결사 같은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농민 반란 같은 것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일단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농민 반란이 자주 일어난다는 건 알겠어. 그런데 비밀 결사, 왜 비밀 조직 같은 것들은 많이 만들어지게 되느냐? 이런 겁니다. 자, 원래는 경찰 한 명이 사람 10명들을 감시하고 보호해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인구가 어떻게 됐어요? 빠른 속도로 늘어나게 되면서 경찰 혼자서 30명, 40명을 봐야 되는 상황이 된 거야. 다 볼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죠?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됨에 따라 정부에서도 그 많은 사람들을 전부 다 감시하고 통제하고 또는 그들에게 사회적인 어떤 질서를 유지해 준다거나 안전을 보장해 주는 이런 활동을 하기가 어려워지게 된 거예요. 따라서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됨에 따라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따라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지키고 우리 마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할 필요가 있었느냐? 자기들끼리 조직을 만들어서 정부의 역할을 대신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시기에 만들어진 비밀 결사, 뭐 쉽게 말하자면 조직 폭력배 비슷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무력을 가진 집단에게 의존해서 자신들의 신변의 안전을 보장받고자 하는 뭐 이러한 현상 같은 것들이 나타나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물론 사회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비밀 결사를 만들어서 그 결사에 의한 농민 반란 같은 것들이 일어나기도 하죠.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이러한 변화 같은 것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또 일어나게 되느냐? 사람들이 원래 모여 살던 곳은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 이 지역의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됨에 따라 더 이상 살기가 어려워지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여기 지금 우리 한 30명 정도가 앉아 있는데 거기에 인구가 3배 정도로 증가해서 90명 정도가 한 교실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지? 좁겠어, 그지? 이 교실을 버려? 인구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렇죠. 누군가는 이 교실을 떠나고 싶을까요? 그죠? 어느 교실로 가고 싶을까? 그렇죠. 빈 교실, 학생들이 많지 않은 교실로 가고 싶었겠죠. 그죠?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면서 인구 밀도가 너무 높아진 지역의 경우에는 그곳을 떠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어디로? 상대적으로 인구 밀도가 어떤? 낮은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산간, 산속 깊은 곳에 있는 곳들이나 아니면 변경,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나라와의 국경 지역 이런 데까지 이동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곳들이 인구 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산간 변경 지대로의 인구 이동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 산간 변경 지대에서는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느냐? 현지인과 이주민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게 돼요. 자, 산간 지역이나 변경 지역의 경우에는 인구 밀도가 비교적 낮은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했어. 애당초 이 지역들이 인구 밀도가 낮았던 까닭은 뭘까? 살기 어려운 지역이었어, 그지?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한 자원이 풍족하지 못한 지역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인구 밀도가 지나치게 높아진 지역에서 사람들이 우리 동네로 넘어왔어. 우리가 기존에 쓰고 있었던 몇 안 되는 자원을 그들과 나눠 써야 돼. 당연히 여기 원래 살던 사람들은 좋을까 싫을까? 싫은 거예요. 그죠? 이번에 농사 시작할 때 이 강물의 물줄기를 우리 마을로 끌어다 써야 되는데 저쪽에 다른 데서 넘어온 애들이 새로운 마을을 만들어서 거기로 우리가 쓰던 강물의 물줄기를 끌고 가는 거야. 당연히 우리 건데 왜 니네가 가져가? 라는 이런 말이 나오게 됐겠죠. 그죠? 그쪽에서는 우리도 좀 같이 먹고 살자? 라는 이런 말이 나왔겠죠. 그죠? 자, 그러면서 원래 살던 현지인과 그리고 새롭게 들어온 이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결했을까? 싸워요. 그죠? 정부의 통치력이 다 미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결국 각각의 마을 사람들끼리의 싸움이 벌어지게 되었으니 우리는 그러한 현상을 가지고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개투라고 이야기를 해요. 엄마들 돈 모아가지고 어디 여행 가거나 아니면 비싼 물건 사는 모임 뭐라 그러나요? 요즘 잘 안 하시나? 개모임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개투란 마을 사람들끼리 개를 조직하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한? 싸우기 위한 개를 조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각각의 마을의 싸움 개끼리 싸움이 벌어지는 게 바로 이 개투라고 하는 것이고 중국의 동남해안 지역에서 특히나 많이 발생하였다라고 합니다. 뭐 마을 사람들끼리 농사 지을 땅 혹은 물을 끌어들일 수 있는 시설 이런 것들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웠다라고 하니까 그냥 좀 말싸움 좀 하고 주먹 다짐 좀 했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진짜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무기를 들고 피 튀기는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왜? 땅과 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목숨을 건 싸움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개투는 굉장히 치열한 싸움이었다. 꽤 심각한 싸움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동남해안 지역에 가면은 어떠한 주택을 볼 수 있느냐? 토루라고 하는 것이에요. 보이시나요? 네, 원통이나 또는 네모 반듯한 모양으로 집을 짓습니다. 외부는 벽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창문이 놓여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침입을 막기 위한 용도로 주택은 전부 다 안쪽으로만 개방되어 있는 형태의 주택이 바로 이 요새형 주택인 토루라고 하는 겁니다. 의식주를 다 해결할 수 있어. 응? 의식주를 어떻게 다. 그렇죠. 여기 이제 마을 공동으로 쓰는 우물 같은 거 여기다 놓고서 이 칸칸마다 한 집씩 들어가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치면 아파트 같은 거라고 보면 되죠, 뭐. 그런데 다만 이제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원통형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부전성에 있는 토루의 모습입니다. 좀 오래된 영화긴 한데 쿵푸어3라는 주성치 영화 봤으려나? 봤나요? 네, 코믹 영화인데, 네, 거기 보면은 이 토루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 잘 나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마을 사람들이 외부인들과의
침입, 외부인들의 침입에 대비해서 요 세형으로 집을 짓고 사는 이런 모습들이 중국의 동남 해안 지역에 많이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중국 내에서 인구 밀도가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일도 쉽지 않다 보니까 결국 많은 중국인들은 최종 수단으로 어디를 선택하는 거예요? 외국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국외 이주자, 화교들도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쩌다가 전 세계에 중국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 없는 정도로 많은 중국인들이 해외 저마다의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살게 되었느냐? 바로 이러한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해서 일어난 현상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조선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조선의 인구 변화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조선은 임진왜란부터 병자호란까지 꽤 긴 시간 동안이나 심각한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 기간 동안 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하였거니와 또 전쟁의 피해 등으로 인해서 원래 농사 짓고 살던 농촌의 파괴가 상당히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서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후의 조선 정부는 그 이전과 똑같은 수준으로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둘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세금의 부담을 어떻게 줄 필요가 있었나요? 낮춰줄 필요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토지세, 전세의 부담을 낮춰주는 한편 다시 농경지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정부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진전, 원래 농사 짓던 땅이었어. 정부에 등록도 되어 있어. 그런데 전쟁 기간 동안 파괴가 되어서 더 이상 농사 짓지 못하게 되었던 땅 찾아내서 다시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꾸는 개간이 진행되었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전국의 토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토지조사 사업, 양전 사업 같은 것들이 추진되기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노력이 꾸준히 이어진 결과 숙종 때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에 가게 되면은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전 수준의 농경지를 거의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또한 19세기 그러니까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서 조선의 농업 생산력이 향상이 되는데 조선의 농업 생산력이 빠르게 향상될 수 있었던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기술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모내기법과 시비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 특히 이 모내기법, 이항법이 조선 후기 농업 생산력의 향상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시비법이 뭔가요? 그렇죠. 땅에다 비료 주는 거죠. 그죠? 1년 동안 농사를 짓고 나면은 작물이 그 땅의 영양분을 다 빨아먹었기 때문에 그 다음 해에 또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은 작물이 잘 안 자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비료를 뿌려서 토지에 영양분을 보충해 주는 게 시비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시비법 기술이 발전하고 확산되면서 조선의 농업 생산력도 향상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이항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선생님에게 작년에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은 이항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하는 내용을 대충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이 자리에는 이항법에 대해서 설명을 듣지 않았던 학생들도 몇 명 있으니까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작년에 네모 4개 정도 그려가면서 이렇게 농사 짓는 게 이항법이다 라는 설명한 거 기억하는 사람들 있을 거예요. 기억이 나시나요? 네,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모 4개 정도를 그려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항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내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농사를 짓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냐. 자, 봄에 씨를 뿌리는데요. 내가 이만큼의 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 전체에다가 다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 조그마한 땅, 요만큼에다가만 씨를 뿌리는 겁니다. 우리는 요 조그마한 땅을 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은 못자리라고 부르는데요. 왜 여기를 못자리라고 부르냐면은 그러니까 아직 어린 상태의 벼를 길러내는 땅이라고 해서 여기를 못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뭔 소리냐 이런 거예요. 자, 이제 막 씨를 뿌려서 싹을 틔운 걸 가지고 모라고 이야기를 해. 이 작은 풀 키우는데 땅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요만큼의 땅만 있으면 일단은 씨를 뿌려서 싹을 틔울 수 있단 말이야. 그지? 그렇기 때문에 땅을 다 쓰는 게 아니라 요만큼의 땅만 쓰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언제 가뭄이 가장 심각하냐면은
봄의 가뭄이 가장 심각해요. 그래서 이제 씨를 뿌려서 싹을 틔워야 되는데 이때 물을 충분히 주지 못하면 얘네들이 싹을 틔우다가 말고 말라 죽을 수 있단 말이야. 따라서 1년 농사는 봄에 시작해 보지도 못하고 가뭄으로 인해서 쫄딱 망해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하지만 이만큼 땅에다가 물 채우는 건 힘들 수 있지만 요만큼 땅에다가 모짜리에다가 물 채우는 것 정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그죠? 따라서 이러한 방법을 쓰면은 봄 가뭄에 벼의 생존율을 어떻게 할 수 있었다? 높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1년 농사를 시작할 때부터 말아먹는 일을 크게 막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여름이 되었습니다. 자, 여름이 되니까 봄에서 여름 넘어오는 동안 모가 많이 자랐겠죠. 그죠? 자, 그래서 많이 자란 모가 이제는 요 땅이 좁기 때문에 넓은 땅으로 무엇 해줘야 돼요? 그렇죠. 넓은 땅으로 옮겨 심어줘야 됩니다. 그죠? 자, 옮겨 심는 거를 한자로 뭐라고 하느냐? 옮길 이자에 심을 앙이라고 해서 이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모를 모자리에서 밖으로 꺼낸다고 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기라고 하는 거죠. 모를 모자리에서 밖으로 꺼내는 작업이라고 해서 모내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모를 밖으로 꺼내서 심어줄 때 어떻게 심느냐? 자, 여기 사진 그림 보이시죠? 양쪽에 두 사람이 일렬로 줄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은 그 줄에 맞춰서 일렬로 뭔가를 심고 있습니다. 모를 옮겨 심고 있는 것이죠. 자, 왜 옮겨 심을 때 그냥 대충 심지 않고 이렇게 쭉 반듯하게 줄을 맞춰가지고 옮겨 심느냐? 그 이유는 쉽게 뽑으려고. 그렇죠. 그 이유는 이를 통해서 잡초를 제거하기가 쉬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뭔 소리냐? 잡초가 자라요. 당연히 노는 굉장히 기름진 땅이니까 잡초들도 자라기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듯하게 옮겨 심으면 잡초 제거가 왜 쉬워지나요? 줄 맞춰 서 있는 애들은 뭐야? 벼야. 줄 안 맞춰 서 있는 자라고 있는 애들은 잡초예요. 그러니까 쭉 가면서 일렬로 줄 안 맞춰 서 있는 애들만 뽑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잡초 제거가 용이해지게 되죠. 따라서 농사 짓는데 필요한 노동력의 경우에는 크게 줄일 수 있는 반면에 잡초를 잘 뽑아주니까 벼는 더 잘 자랄까? 잘 자라겠죠. 그죠? 생산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한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가을이 되면은 벼를 수확을 하는 것이고요. 겨울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모짜리를 남겨 놓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땅에다가 뭘 심냐면은 보리를 재배해요. 원래 벼와 보리는 하나의 같은 땅에서 기를 수 없는 작물입니다. 왜냐면 벼의 경우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자라요? 봄부터 가을까지예요. 그죠? 근데 보리 같은 경우에는 늦 겨울부터 이른 봄까지 자라는 작물이란 말이야. 언제가 겹쳐요? 봄이 겹쳐요. 봄이 겹쳐서 원래는 하나의 땅에서 같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작물이란 말이야. 하지만 이양법을, 모내기법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 두 가지 작물을 하나의 땅에서 길러낼 수 있어요. 왜? 뭐만 남겨놓으면 되니까. 그렇죠. 모짜리 남겨놓고 나머지 땅에다가 심는 겁니다. 그럼 봄 되면 뭐 하는 거예요? 벼를 심을 때 여기서는 그렇죠. 보리를 수확을 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함으로써 벼와 보리라고 하는 두 가지 작물을 한꺼번에 기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력도 줄여주고 수확량을 더더욱 늘려주는 기술이 바로 이 모내기법이라고 하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모내기법의 경우에는 최소 생산력을 2배, 많게는 3배, 4배까지 늘려주는 농업기술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조선 후기의 농업 생산력은 상당히 향상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먹을 게 많아졌어요. 먹고 남는 거 뭐 해요? 팔아요. 사고 팔아요. 그죠? 그러면서 물건을 교환하는 시장이 발달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서울 같은 대도시에나 가야 볼 수 있었던 시장이 전국 곳곳에 생겨나게 되어 지방시장, 장시가 발달하게 됩니다. 18세기 가게 되면은 5일장 형태의 시장이 전국 천여 곳 거의 대부분에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동네에도 5일장 있나요? 있죠?
오색 시장 있잖아요. 그죠? 며칠날 장사하나요? 3일 8일이죠. 그죠? 3일, 8일, 13일, 18일, 23일, 28일 5일마다 장사하는 시장이 열리고 있죠. 그죠? 그러면서 전국적인 유통시장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활발했던 상품 유통을 통해서 면화, 담배, 채소와 같은 상품 작물 같은 것들도 재배되고 유통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농업 생산량이 향상되면서 먹고 남는 게 있으니까 사람들은 사고 팔게 되면서 시장이 발달했다. 또한 사람들은 먹고 남는 게 있으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 살기 위한 작물을 길러낼 필요가 없어지게 되었어요. 시장에다 내다 팔 작물을 기르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상품 작물의 재배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또다시 상품 유통이 활발해지게 되는 이러한 발전이 선순환이 계속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시간이 부족하네요. 자, 그래서 먹을 게 많아지다 보니까 조선도 인구가 증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건국 초에 500만 명 정도였어요. 임진왜란 직전에 1000만 명 가까이 증가했다가 임진왜란 병자 호란 등으로 인해서 쭉 줄어들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이런 농업 생산력의 향상, 온난한 기후, 그리고 임진 병자 호란을 거치게 되면서 전염병 같은 것들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허준의 동의보험 같은 의술의 발달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다시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서 19세기쯤 오게 되면은 1600만 명 정도를 돌파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조선의 인구 증가 그래프가 쭉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19세기쯤 가게 되면서 그래프가 다시 꺾이게 되느냐? 우리 작년에 배웠어요. 세도 정치, 안동 김씨, 풍량주씨, 탐관 오리의 수탈 뭐 이런 거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그죠?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서 다시 인구가 조금 꺾이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시험 문제 어떻게 낼까요? 지금까지 이런 문제 많이 냈어요. 중국, 조선, 일본의 인구 변화 그래프 3개 중에 하나를 던져주고 이거 어느 나라에 대한 변화이게, 어느 나라의 변화이게 라고 물어보는 이런 문제를 종종 냈거든요. 올해도 낼지 안 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각 지역이 인구 증가의 현상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그 특징이 무엇이었는지 정도는 그래프와 함께 파악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죠? 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조선의 이러한 인구 증가 현상은 주로 어떤 지역에서 활발하게 일어났을까? 3남 지방에서 활발하게 일어났어요.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어떤 곳들이에요? 곡창지대죠. 쌀이 많이 생산되는 지역이잖아요. 농업 생산량이 향상했다는 인구 증가가 활발했던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남 지방의 인구 밀도가 높아지게 되었어요. 따라서 사람들은 인구 밀도가 비교적 어떤 낮은 곳으로 이동하고 싶어합니다.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 같은 북한 지역이죠.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 지방들을 일컬어 삼북지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지금까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아서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이 삼북지방들이 삼남지방의 사람들의 인구가 유입됨에 따라 개발이 촉진되기도 하였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넘어갈까요? 네,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왜 이렇게 많이 잡아먹었지? 자, 일본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일본에서도 농업 생산력은 꾸준히 향상되었습니다. 더 많은 농경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에도 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개간할 것을, 단척할 것을 장려했어요. 자, 개간이라고 하는 것은 농사짓지 못하는 땅을 농사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꾸는 걸 개간이라고 하고요. 간척은요, 바다를 메워서 땅을 만드는 걸 가지고 간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도 막부에서는 왜 이렇게 농경지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느냐? 알다시피 에도 막부는 무사 지배 정권이에요. 그죠? 일본의 지배층은 무사들이었습니다. 무사들은 뭘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냐? 땅에서 농사짓는 백성들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무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땅이 필요했는데 왜 더 많은 땅이 필요했느냐? 생고쿠 시대 때는 매일이 전쟁이었어. 무사들 지배층이지만 전쟁을 통해서 많이들 죽어나갔어요. 하지만 생고쿠 시대가 끝이 나고 에도 시대에 의해서 통일이 되면서 일본 내에서 더 이상 전쟁이 없어. 무사들이 죽을 일이 없어. 무사들의 인구가 늘어나. 더 많은 무사들이 나타나게 됨에 따라 그들을 먹여 살릴 더 많은 땅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다가도 땅을 만드느냐? 산에다가도 만들어요. 산을 계단식으로 깎는 겁니다. 왜 계단식으로 깎을까? 효율적? 그렇습니다만은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은 논을 만들어야 돼. 그런데 논은 물을 채워놔야 돼. 그런데 산처럼 비탈이 져 있으면 물이 고여있죠. 흘러내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꺾어가지고, 그죠? 계단식으로 해서 물이 고여있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계단식 논 같은 것들이 만들어질 만큼 일본은 대단히 열심히 적극적으로 이 개간 사업을 진행하였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이묘들, 각 지방을 다스리고 있는 무사 세력들의 경우에는 농민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토지 경향을 정리하면서 더 많은 세금 수입을 얻고자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막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의 노력, 그리고 지방 다이묘 차원에서의 노력, 그리고 그 아래서 열심히 노력했던 농민들의 성과 등으로 인해서 에도 시대 때 가게 되면은 그 이전에 비해서 일본 내의 경지 면적이 2배 이상으로 증가하게 되는 농업 생산량의 발전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땅의 넓이를 넓히기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똑같은 땅에서도 더 많은 농업 생산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기술적인 발전 같은 것들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노동 집약적 농업이 발달하게 되어 토지에다가 때려 박을 수 있는 최대한 많은 양의 노동량을 때려 붓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이 가지고 있는 농업 생산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농업 기술을 가지고 노동 집약적 농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단위 면적 땅 생산량이 올라가게 되었다. 똑같은 크기의 땅에서 농사를 지어도 이전보다 더 많은 수확물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농기구의 개량, 비료 사용의 증가 등 역시 농업 생산량 증가에 기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먹을 것이 쌀의 생산량이 이전에 비해서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 먹고 남는 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굳이 모든 사람들이 다 쌀 생산에 매달릴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시장에 내다 팔기 위한 면화, 담배 같은 산품작물의 재배 현상 역시 일본에서도 볼 수 있는 공통적인 변화였다라는 거예요. 넘어갈까요? 네. 할 수 있어. 마지막 페이지예요. 자, 그래서 먹을 것도 많아졌습니다. 생활 수준이 향상되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결혼도 많이 하고 자식도 많이 낳아요. 한편 에도 시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일본 내 생고쿠 시대와 같은 전쟁이 더 이상 없게 되면서 사람들이 죽을 일도 없어요. 사망률도 크게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17세기 가게 되면은 인구가 1년에 1%씩 성장하는 폭발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1년에 1% 얼마 증가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생각해보세요. 100년 뒤면 인구가 2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인구의 증가 속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17세기 초에 1,500만 명 정도였던 것이 18세기 초에 가게 되면은 1,250만 명 그 이상으로 인구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일본의 인구 증가 그래프를 보면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다가 잠시 인구의 증가가 정체되는 모습을 보여요. 왜 그러냐면은 조선시대 때 세도 정치의 수탈로 인해서 인구 증가가 꺾였던 것처럼 일본에서도 다이묘들이 농민들을 적극적으로 수탈, 쥐어짰기 때문입니다. 왜 쥐어짰느냐 선생님이 방금 이야기했어요. 무사들은 뭘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 그랬나요? 백성들이 내는 세금을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세금을 뭘로 냈느냐? 쌀로 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쌀 생산량이 많아졌어. 그러면서 쌀을 시장에 사람들이 많이 내다 팔게 되었어. 수요와 공급 법칙을 생각해 봅시다. 공급이 늘어난 상황이야.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내려가지.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은 올라가지만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은 내려가게 되잖아. 문제는 무사들은 이전과 똑같이 쌀로 세금을 받아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실질적으로 그 쌀의 가격이 어떻게 됐다는 거야? 내려갔다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전과 똑같은 쌀을 받아먹어도 무사들의 세금 수입이 어떻게 된 거야? 줄어들게 된 거지, 그지?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농민들을 쥐어짠 이런 것들이 인구 감소에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라는 것이고요. 이맘때 기후 변동뿐만 아니라 큰 화산 폭발이 있었는데 화산 폭발이 무서운 이유는 뭐냐? 화산재가 무서워요. 화산재가 뭔지 알지? 폭발이 생긴 채 그게 하늘을 덮어요. 그러면은 햇빛을 가려요. 그러면서 기온이 낮아지게 되고 작물들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이러한 문제들이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덴메이 대기근, 덴메이는 연호였어요. 일본이 사용했던 덴메이 대기근이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또 외국에서 들어온 콜레라 같은 것들이 유행을 하게 됨에 따라 인구 증가가 정체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일본이 메이지 유신으로 산업화를 하게 되면서 다시 인구가 증가되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좀 빠르게 대충 이해됐죠? 네, 이제 점심 먹으러 가야 돼서 이해가 안 돼도 이해됐다고 하겠지, 그지? 네, 오늘도 공부하는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이 수업 영상이 여러분들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